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나눔 이벤트로 준비한 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애써온 대표 과학자 그리고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과학의 고전들을 엄선해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평을 한 데 엮은 책인데요. 김상욱 박사님을 포함해서 저의 밀사친들이 대거 참여한 책이기도 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이 책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밀사친 역시 바로 이 책의 공동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정말 아끼는 전공 분야 후배이고 또 섭외하는데 정말 공을 들인 게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물리학자라고 저를 보통 소개하는데요. 복잡계 과학, 응용물리, 통계물리학, 네트워크 과학 이론 이거 모두 다 들으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러시아가 파놓은 참호의 모양, 프랙탈 패턴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사담 후세인의 체포 작전에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다는 걸. 네, 오늘 탐구할 분야는 바로 통계물리학입니다. 그런데 통계학이랑 통계물리학은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질문 난 되게 많이 받았거든? 아유, 많이 받으시죠. 우리 통계물리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네. 우리 아무래도 현직에 있는 우리 손 교수가 그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계물리학이 통계학보다 더 사실 유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통계가 더 유명하긴 하죠. 어떻게 설명해 주냐에 따라 달려있어. 파이팅! 예, 통계에서는 사실 전체를 다 조사하지 못할 때 일부를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 한다고 하죠. 일부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갖다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로부터 어떤 사실이 옳은지 그른지를 갖다 판단하려고 하는 학문이 통계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물리학에서는요, 이런 통계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 시스템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죠. 열기관을 다루기도 하고, 액체가 어떤 고체로 변하는 상전이, 그리고 자석이 자화가 되는 뭐 이런 상태들, 그리고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 또한 통계물리학에서 설명하는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갑자기 많이 사고 하는 그런 어떤 거동, 그리고 우리 사회 현상으로 오면은 다 같이 한 번씩 경험해봤잖아요. 뭐 촛불 집회 이런 거 같이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양상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같이 통계물리에서 연구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통계물리학은 이 자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고 그 원리를 파헤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군요. 예, 우리는 그걸 말을 좀 어렵게는 보편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유니버설리티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뭐 이런 걸 한번 쉽게 어떤 예가 있을지 간단한 실험으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갖고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예, 이거는 그냥 걸음종이고요. 평범한 종이입니다. 이 종이의 한쪽 끝을 태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이 타겠지 그냥. 예, 불이 타죠. 근데 우리 다들 알다시피 종이 태워봤잖아요. 종이 태웠을 때에 활활활. 내가 칙칙칙. 약간 이렇게 타들어간 모습들이 보이죠. 멀리서 보면은 사실 부드럽게 타버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지글지글 이렇게 타들어가는 결이 다릅니다. 종이에도 섬유 가닥들이 있고, 이 섬유 가닥들이 마구잡이로 불규칙하게 있잖아요. 이 불규칙한 섬유 가닥을 따라서 타들어가는 위치가 어디에선 조금 빠르고 어디에선 좀 느리고 그러죠. 얼마 전에 우리 경북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잖아요. 근데 모든 곳이 동일하게 이렇게 타가지는 않아요. 어느 구역에서는 좀 천천히 타고 어느 구역에서는 빠르게 타는데요. 이러한 모양들, 이렇게 타들어간 모양의 이 높이를 갖다가 연구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것하고 같냐면요, 표면에 어떤 물질들을 증착해서 하나하나 쌓여가는 그런 모습하고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패턴을 직접 연구하기도 하고요. 이 패턴을 연구한 걸 응용해서 반도체 표면에 어떤 물질을 입혀 나갈 때 표면이 얼마나 매끄럽게 잘 코팅이 될지 이런 것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표면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서피스 그로스 모델이라고 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표면 성장.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 표면 성장이 또 돼가는 것이 약간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입속에 치석 같은 것이 스케일들이 있잖아요. 많으시죠. 그럼 치석이 현미경으로 보면은 사실 예.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한 구조가 예. 있는데 입안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쌓여서 되는 것들도 딱 똑같습니다.
그런 원리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예, 이 종이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실험이 또 한 가지 있을 텐데요. 앞서서는 불을 붙여서 태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에 한번 적셔 불 대신 물로. 네, 물을 한번 적셔보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적셔 나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끝을 적셨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쭉 위로 성장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높이가 불규칙적입니다. 이 또한 표면 성장하는 모델로서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전쟁사와의 관계를 갖다가 얘기하잖아. 네네. 그런 쪽과도 관계가 있을까? 네, 요번에 전쟁을 보면서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촘촘히 참호들을 갖다가 공통된 패턴으로 규칙적인 모양으로 팔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모양이 보였었는데요. 그죠. 뭐 이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참호파고 들어가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고, 네네. 또 1차 세계대전 때는 굉장히 긴 몇백 킬로미터 전선에서 참호로 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러시아가 파놓은 참호의 모양, 용의 이빨이었나요? 용치라고 하죠. 예, 그걸 갖다가 촘촘히 세워놓은 모습을 보니까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서 삼각형 모양을 지그재그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마치 우리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프랙탈 패턴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그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주민 해 들어가도 그 안에 또 요 패턴이 들어가 있고 패턴이 들어가 있고, 마치 러시아 전통 인형 중에 마트리오시카라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또 까도 그 안에 인형 들어있고 또 들어가 있고, 그런 식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걸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이 프랙탈 하면은 우리 잘 아시는 게 눈꽃송이가 바로 딱 저 모양이잖아요. 맞습니다. 눈꽃송이도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를 줌인해서 들어가 보면 또 육각형 모양의 맞아요.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이렇게 있고요. 반복적으로 돼 있고. 네네. 그리고 고사리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고. 맞습니다. 한 이파리를 이렇게 따서 보면은 마치 고사리 한 줄기가 있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때 든 생각이, 야, 전쟁은 프랙탈 위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 참호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복잡한 형태를 이루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 왜냐하면 참호를 갖다가 직선으로 그냥 쭉 파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만약에 적이 이 참호선을 뚫고 들어와서 한쪽을 장악하면은 옆이 다 보이니까 지나가면서 그 참호를 갖다가 순식간에 다 장악해버리겠지. 점령이 되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호선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으면은 적과 접촉하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화력을 쏟아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예, 그런 모양이 자연하고 꼭 닮은 것 같아요. 자연에서도 굉장히 좁은 면적 안에서 나무들이 최대한의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나뭇잎과 가지들의 모양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모습이 프랙탈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우리 폐도 그렇잖아. 폐도 이 안에 보면은 우리 폐 가지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게 프랙탈 모양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우리 요만한 몸 안에 들어있는 이 폐포의 표면적이 넓다고 하잖아. 네네. 산소를 갖다가 그만큼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혈관으로 보낼 수 있게 진화해온 그런 결과라고 하는데, 예. 다 이게 다 맞닿아 있는 거구나. 예, 똑같은 원리고 전쟁 또한 어떤 적응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 물리학에서 우리 패턴을 다룬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연의 패턴과 우리 인간 세상의 패턴이 이렇게 통하는 접점이 있네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과연 우연이냐, 필연이냐, 아니면 어떤 의도와 원리가 숨어 있는 거냐, 이런 다양한 의문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원리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네. 예, 통계 물리학에서는 예로 많이 듣게 되는 것이 흔히 정규 분포라고 하는 종 모양의 분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키를 모두 조사해서 그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평균은 요즘 한 173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아무리 커봤자 한 193, 그리고 좀 작으면은 153, 요 정도에서 사람들이 거의 모여 있고 아주 멀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7cm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10배 더 큰 17m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 만화 최근에 뭐 종영한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던가요? 진격의 거인. 거기에서 보면 정말 커다란 거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두꺼운 꼬리 혹은 뭐 거듭 제곱 분포,
파월로 분포라고 하는 굉장히 멀리까지 뻗어 있는 이런 분포가 있는데요. 그런 분포가 패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패테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면 멀리 가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가늘어지잖아요. 흔히 얘기할 때 아주 단정하게 떨어지는 치마 네. 모양으로 하는데 네. 꼬리가 길다고 하는 건 이게 치렁치렁 늘어져 갖고 저 멀리까지 뻗어 있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굉장히 두껍고 멀리까지도 뻗어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17m, 170m 정도 되는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 자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지? 가장 흔히 예로 들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지진이라고 할 수 지진.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짜잘짜잘한 지진들은 재난 문자가 종종 오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지진의 안전지대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맞아요. 가끔 큰 게 있지. 예. 포항 지진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맞아. 그때 규모가 뭐 한 5.4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옆 나라 일본에는 엄청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잖아. 그렇죠. 규모가 뭐 6, 7 되는 그런 지진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뭐 생각해보면 95년도에 고베 대지진 그때가 한 규모가 7.3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건 굉장히 또 큰 지진. 2011년에 도호쿠 대지진 네. 헤일라고에서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그때는 네. 거의 규모가 9.1 정도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게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1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려 에너지가 32배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 예, 그래서 그게 이미 로그 스케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규모가 2 차이가 나면은 1000배가 더 에너지가 예, 예. 큰 거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벌써 우리 생에서도 몇 번이나 봤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지진이라는 극단적인 현상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그 리스크 그리고 뭐 크래시라고 하죠. 금융 위기 같은 것이 오는 것 또한 굉장히 파월로우를 따르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1학년이었는데요. 저는 97년도에 IMF를 보면서 그런 경제 위기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2008년 네. 또 10년 지나갔고 이번에는 미국발 대금융위기가 또 발생하는 바람에 그렇죠.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또 엄청 유명해졌잖아. 그렇죠. 블랙스완이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내가 검은 백조를 봤어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잘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야 검은 백조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의외로 블랙스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가서 동물원에서 블랙스완을 봤어요. 동물에서 난 사진으로만 봤는데 역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생각보다 잘 보면 많이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이게 패테일을 따르는 거구나, 파워를 따르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엔 그런 재난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근데 또 그것만 재난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렇죠. 가장 최근에 겪었던 중요한 재난이 바로 코비드 19입니다. 코로나19가 있었지. 예, 저는 그 길이 또한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뭐 기껏해봐야 몇 개월 안에 좀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면서 그러게. 예,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또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패테일, 블랙스완이라는 거지. 그렇죠. 전쟁에서의 사상자 수 또한 조사에 의하면요. 전쟁도 여기 잘 들어맞는. 예. 파울로우를 따라서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수시때때로 일어나고 굉장히 작은 국지전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건 최수 선배가 더 잘 연구하지 않았었나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 통계 물리학에서 유명한 연구인데 16세기 유럽의 지도를 보면은 큼지막한 뭐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도 있지만은 네. 지금 뭐 독일 땅에는 굉장히 작은 소국들이 많이 있었고 국경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에 네. 비해서 훨씬 조밀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게 한 400년 지나서 1900년 무렵이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바로 저런 모습. 저런 작은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큼지막한 국가들로 이제 재편이 됐잖아. 자, 바로 저 과정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졌을까? 그렇지가 아니겠죠. 않다고. 네. 처음에 작은 나라들끼리 싸울 때는 조그만한 규모의 전쟁이 소규모 전쟁. 자주 일어났을 텐데 그렇죠. 이게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큰 나라들끼리 국경을 크게 맞대니까 인구도 많아지고 경제력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큰 전쟁을 그 다음에는 크게 벌이는 빈도는 적지만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예. 바로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원한을 잊지 못해서 2차 세계대전도 벌어지고 각각 막 1000만 명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연구를 갖다가
야, 저걸 좀 설명을 잘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통계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모델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죠. 해봤죠. 그래서 네모난 모양으로 나라의 모양들을 단순화시켜서 해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면서 그렇죠. 잘 보면은 승패가 갈리고 경합이 점점점 일어나고. 합쳐서 네. 국가가 커지는 과정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게 한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유럽의 국경 변화에서 본 것처럼 대국들로 뭉쳐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기 빨간색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스완급의 거대한 전쟁도 일어난다. 예.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예. 저렇게 간단한 거 안에서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아주 유사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전쟁과 지진 아니면 금융위 같은 이런 극단적인 재난이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거, 이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럼 통계 물리학은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는 거, 현상을 이해하는 거가 달까요? 통계 물리학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요. 통계학과는 다르게 시스템의 모델링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인데요.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작은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그냥 무조건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그런 다음에 다른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그런 과정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불에서도 보면은 작은 산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그런 산불을 끄지 않고 일부 허용해줘서 큰 산불이 나는 것을 막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진에서는 어떤 지진을 일부러 일으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어난 어떤 전쟁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스트레스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애 네.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이 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왜 우리 애 키울 때 너무 싸우는 것 막 뜯어 말리고 요만큼이라도 다투면 안 돼 막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키워봐서 아시죠? 네. 오히려 그러면 서로도 그냥 화가 쌓이고 나중에 진짜 크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차라리 평소에 그래 좀 치고받고 해라 라고 하면은 적당히 화가 풀리면서 오히려 사이좋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야, 통계 물리학이 이런 식으로 육아에도 도움이 됩니다. 육아, 전쟁 두루 도움이 되는 거군요. 예.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알면은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것까지 우리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통계 물리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 물리학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손 교수님의 전공은 네트워크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점과 선으로 그 연결 관계를 표시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통칭해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점과 선으로 연결을 하면 그럼 도대체 뭘 더 알 수 있을까? 군이 운용하고 있는 여러 무기 체계들이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요즘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창 격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대공 무기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을까? 가장 많은 통신의 부하를 견디는 곳은 어딜까라고 하는 사회 중심성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